안녕하세요. 2016 카오스 가을 정기 강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인간세 혹은 인류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악기나 주라기, 신생대, 중생대 같은 지질 시대를 나타내는 새로운 개념인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이 인간세를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의 가장 사실 중심되는 단어는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한 20여 년 전에 1995년 노벨상을 받으신 크루첸 교수님이 그 말을 처음 내셨어요. 오늘 강의에서는 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구를 보면서 해야 될 어떤 행동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함께 논의해보고 싶은 그런 것이 오늘 강의의 주 내용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은 1988년 기억하시죠? 우리 올림픽, 우리 한국이 쫙 올라간 중요한 해예요. 그런데 사실은 1988년은 우리 지구로 보면 정말 어려운 해였어요.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있고 가뭄이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보통 타임지는 연말이 되면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죠. 올해의 사람 결정하는데 그 해 안 그랬어요. 그 해는 올해의 행성 그렇게 해갖고 지구를 선정하고 거기 부제를 붙였어요. 위험에 빠져있는 지구. 1988년이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그 올림픽의 모든 경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방 안에서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TV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방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그 북서부에 있는 중요한 공원인데 이게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이 산불이 있었던 거예요. 1년 내내 산불이 있었어요. 2011년이면 굉장한 시간이 지났죠.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재난이 있었던 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3년 전에 이미 우리 인류는 오존 구멍이라고 하는 걸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전에. 그리고 이것이 발견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2년 후인 87년에 오존층을 보호하자 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우리 기후까지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충격이 우리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과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냈을까? 그거를 사실과 과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킬링 곡선이라는 거예요. 킬링 곡선. 여기 킬링은 여기 사람 이름이에요. 이걸 자료를 내신 사람인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하신 게 뭐였냐면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한 3,400m 정도 고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공기죠. 그 깨끗한 공기를 채취해서 그 공기 속에 탄산가스의 농도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를 정말 잘 측정을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보면은 여름철에는 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겨울철 되면 농도가 늘어나죠. 왜 그럴까요? CO2, 탄산가스가 관련돼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이 뭐가 있죠?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CO2를 막 활용을 하니까 우리 공기 중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름철에.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죠. 우리 북반구에 있는 나무들은 광합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꼭 알게 됐어요. 여기 이런 신호가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전체적인 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모아지고 나서 대개 한 80년 정도가 되면 걱정하기 시작해요. 혹시 이것이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구가 더워진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원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과학자들이 시작한 게 뭐였냐 하면 이 탄산가스의 농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 뭔가 그걸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으로 찾아낸 게 뭐였냐 하면 우리 과거에 이런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자 그런 거예요. 과거의 공기를 찾아서 그 농도를 측정해 보자. 과거의 농도를 어디서 찾았느냐, 나중에도 좀 다시 나와요. 빙하에서 찾았어요. 얼음이 쌓여있는 빙하예요. 여기 빙하가 쌓이는 건 눈이 쌓이잖아요. 눈이 쌓여갖고 이렇게 쭉 쌓이는 속도가 녹는 속보다 크면 점점 쌓여지겠죠. 그런데 이 눈이 중요한 건 눈이 쌓일 때 그 눈 주위에 주변의 공기가 같이 갇혀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이게 눈이 굉장히 무거워서 한 70m 정도 쌓이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이 눈은 더 이상 눈으로 있지 못하고 얼음이 되죠. 그러면서 얼음이 쌓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얼음이 될 때 뭐예요? 그 당시에 갇혀 있던 공기가 같이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음을 채취해 얼음에 있는 공기를 빼보면 과거에 우리 대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가 지금 보스톡이라는 곳에는 한 3,700m를 뚫었어요. 쭉 얼음을 뚫어갖고 그 얼음이 대개 언제쯤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거를 추정을 하고 그 얼음을 부셔서 거기 있는 공기를 빼내서 탄산가스 농도를 측정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자료를 얻게 됐는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구의 기온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있죠. 빙하기 간빙기 한 10만 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지금 우리 간빙기에 살고 있다 그런 걸 하죠. 근데 여기 공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기를 채취해 갖고 탄산가스의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이 온도하고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그 두 개를 맞춰 보면 거의 잘 일치하죠. 자연적으로도 탄산가스의 농도가 그렇게 변해 온 거예요. 자, 이제 자연적으로 변해온 걸 알았으니까 오늘날 킬링 곡선이 자연의 일부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더해보면 되겠죠. 연결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더 과거까지 가 있어요. 이렇게 쭉 얻어진 자연적으로 얻어진 자료에다가 뭐를 연결해 봤어요? 킬링 곡선을 연결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자료가 얻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런 변화를 자연 변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자연 변화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냥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가 킬링 곡선은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거 우선 찾아냈어요. 이걸 한 10,000년 정도, 아까 홀로세 정도로 가지고 보면 쭉 일정한 값을 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난 한 200~300년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별도의 인류세라는 용어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인류세라는 용어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지금부터 한 46억 년 전에 태어났다. 다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46억 년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나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우리 태양계의 나이예요. 우리 태양계가 그때 만들어지면서 태양계의 일원으로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지구에는 뭐 생명도 있고 굉장히 지구만이 가진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지구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지구가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지구의 모습이었을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의 과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까지도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그런 걸 했었는데 좀 답을 알고 있어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공부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구조론. 여기 지구의 표층의 일부가 이렇게 조개적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판구조론 공부하면서 일부 공부했는데 오늘 그거를 이제 이런 지구의 모습에 조금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억 5천만 년 전까지만 거슬러 가보려고 그래요. 뭐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지만 지구 나이로 보면 뭐예요? 95%가 지난 그 후죠. 이게 중요한 건 그때쯤 됐을 때 대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륙이 만들어졌어요. 보이죠? 요건 어디 같아요? 남아메리카. 요거는 북미, 아시아가 좀 이상해요. 이때부터 해갖고 우리 모습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지구 달력으로 보면 대개 이런 정도 시기에 해당해요. 또 중생대가 시작되는 중생대 그때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표현된 건 다 뭐예요? 사실은 바다예요. 얕은 바다, 얕은 바다예요. 중생대 그러면 우선 뭐가 떠오르죠? 이게 떠오르죠. 그런데 공룡만 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지금 이건 우리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석유가 어디서 나는가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지역에서만 석유가 나오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중생대의 지도로 가서 오늘날 석유가 나는 지역을 이렇게 쭉 표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요? 얕은 바다예요. 따뜻한 얕은 바다. 그때 그 중생대 시절에 따뜻한 얕은 바다에 살고 있던 해양 생물들이 죽어서 우리에게 뭘 남겨준 거예요? 석유라고 하는 자원을 남겨준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서 사실은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생대가 지금부터 한 6,500만 년 전에 이제 종말을 고합니다. 거의 어느 날 같아요. 지금 많은 그런 자연적인 결과들은 뭐냐 하면 직경이 한 10에서 15km 정도 되는 거대한 운석이 충돌했어요, 지구에. 충돌된 위치가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깊은 데 가면은 그때 만들어진 그런 운석의 충격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좀 분명해요. 이제는 뭐 이런 충돌이 있었다는 거는 뭐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운석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느 과학자가 물론 이제 파편이 돼 갖고 막 떨어졌는데 바다의 간이 떨어졌겠죠. 근데 우리 해양학자들은 바다 곳곳에서 퇴적물들을 잘 채취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요 지역에서 그 보관되어 있는 그곳에서 한 6,500만 년 전에 퇴적된 퇴적물들 좀 주십시오. 그 받았어요. 그거 체질을 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그때 떨어진 운석의 파편이 나온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 그 크기 그런 정도의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논란을 했던 거는 이거의 임팩트가 뭐냐, 영향이 뭐냐. 그 부분에서 이제는 되게 정리가 됐어요. 거대한 공룡들은 바로 이것이 최후의 일격이었다. 그 시기가 바로 그러면서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신생대가 시작이 되고 나서는 이제 오늘날 지구의 모습으로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 지구와 변해온 모습을 보면 어떤 시대의 지구가 가장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으세요? 제가 질문은 안 하겠어요. 답은 안 물어보겠는데 너무 뭐 대조적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지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지구가 모습을 갖춘 다음에 우리 인류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아름다운 지구 갖고는 부족해요. 지구 역사로 보면 바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그때 가장 아름다운 그때 우리가 인류가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는 뭐예요? 인류를 위해서 잘 만들어주고 살고 있었는데 지난 한 200여 년 사이에 우리 인류가 그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혹시 나쁜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우리 인류세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오늘 공부의 이제 결론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지구를 망쳤기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되는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꾸밀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한 20년쯤 전 우리 IPCC 무슨 과학자들이 한 일들입니다. 탄산가스의 수지 계산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얼마만큼이 어디서 나오고 그게 어디로 가는가.
자, 우리 화석 연료의 연소 해갖고 한 63억 톤. 요거는 탄산가스 중에서 탄소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90년대에 갖고 우리 인류의 인구가 대개 어느 정도면 60억 명 정도 됐었어요. 굉장히 좋아요. 60억 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한 63억 톤 정도를 방출하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1톤의 카본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숫자를 좀 기억해 두시는 거 좋아요. 자, 이렇게 된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바다가 열심히 흡수해요. 바다가 열심히 흡수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나무 심자 그러죠.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 그 나무의 몸이 뭐예요? 탄소죠. 그럼 그거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역부족이에요. 그렇죠? 역부족인 건 어떻게 해요?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산가스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킬링 곡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톤 얘기했죠. 근데 1톤은 사실은 공평한 숫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0.7이었고 거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인도가 0.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넘어도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평균 1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주 불공평하죠. 결국은 이걸 보면 뭐예요? 이 탄산가스의 배출이라는 거가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거 좀 관련되어 있는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삶과 변화. 여기 좀 예외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나라가 있어요. 보이세요? 프랑스가 좀 예외적으로 조선 나라인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아까 1년에 평균 1톤 그랬죠. 근데 그 원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뭐냐 하면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면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근데 불란소는 거의 90% 정도가 뭐예요?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란소는 의무 규정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한 20년쯤 후에 2010년대에 어떻게 됐느냐. 중국이 0.7에서 1.7이 됐어요. 우리 중국 나무랄 수 있나요? 근데 중국 사람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가 의미를 줄 것 같아서 지도를 좀 넣어봤죠. 요즘은 지도 제작자들이 정말 많은 지도를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위에 있는 지도도 우리가 쉽게 보이는 지도는 아닌데 사실은 이건 피터스 맵이라고 그래서 그 나라의 실제 면적에 따라서 지도를 만든 거예요. 우리 보통 보던 지도는 북반구 가면서 막 팽창돼 있잖아요, 메르카토. 그래서 그건 불공평하다 그래갖고 실제 나라 면적. 요거는 뭐 같아요? 그 나라에 사는 인구로 그림을 다시 그린 거예요. 인구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탄산가스 방출이 우리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사는 거다. 그런 걸 반영한다 그러면 사실은 탄산가스 배출량을 만들었을 때 그 지도는 요거하고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공평한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이게 그런 인구의 분포인데 이게 탄산가스의 분포 2000년. 여기 이런 데는 완전히 없어요. 그렇죠? 잘 못 사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토 의정서나 그런 데서 이런 걸 반영하고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니네는 이거 안 되지만 이만큼까지는 방출할 수 있다. 그걸 주고 아직 안 되는 차액은 많이 내는데 팔아요.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그게 탄소의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의가 그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걱정해. 매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 부시 대통령일 때는 이게 너무 그 에너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탈퇴했어요.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오고 나서 그건 안 된다. 미국도 책임져야 된다. 그래갖고 오바마 대통령이 꼭 참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 그런 거가 다 가짜라고 얘기했으면 걱정해요. 한편 그런 부분도. 자,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될까요? 아까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게 소위 말해서 대체 에너지라는 거예요. 태양광 또는 풍력, 뭐 우리 바다에서의 바다 풍력은 일반 풍력보다는 조금 더 안정해서 이런 것도 써요. 뭐 파력 발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다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조석이 들어왔을 때 물을 가둬놨다가 하는 거. 조류가 충분히 빠른 데서는 그냥 직접 조류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이용하는 거는 온도차가 있으면 터빈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해 바다는 조금만 내려가면 거의 0도예요. 한 몇백 미터만 내려가면. 그래서 동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거가 핵에너지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적인 자료를 보면 작은 것들은 융합을 시키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큰 것들은 깨트리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핵을 이용하는 부분에. 융합하는 거, 우리 그 별 선생님이 계신데 실제로 별에서 우리 태양 1000만도라는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현실 속에 만든다 참 쉬운 일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쉽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있죠. 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불란서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왜 그랬느냐 보면은 그 이전에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단가가 좋은 전력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한 거예요. 태양광 너무 비싸요.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몇 년 더 뒤 가면 태양광 에너지가 줄어들고 원자력은 점점 더 비싸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제 그게 우리 엔지니어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원자력을 다시 이용할 필요가 없죠.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요인이 됐었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3분의 1 얘기를 했었죠. 에너지, 전력, 그거에 화력 발전에 중요한 얘기를 해서 3분의 2가 남았죠. 그 3분의 2 중에 한 반 정도는 어디서 방출되냐 하면 산업활동 속에서, 또 공공의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탄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교통들이 다 깨끗한 에너지로 바뀌죠. 그런 것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 정도 우리 기업이나 또는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도 3분의 1이 남아있죠. 이건 누구의 몫일까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 개개인이 살면서 방출하는 CO2. 그게 우리 3분의 1이나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밤에 불빛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거. 우리나라는 분명히 반도 국가예요. 그런데 밤에 보면 섬 같아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 우리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부분에 아까 CO2 방출의 3분의 1이 관련돼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3분의 1의 책임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걸 보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너무 의외의 답이지만 우리 70억 명의 우리 전 세계인이 모두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안 된다. 우리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 원시 생활로 돌아가자. 그렇죠? 분명한 답이 돼요, 그거는. 근데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시 갈 수는 없어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실제로 95년에 노벨상을 사실 3분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크리스천 교수님이 아까 엔트로포센 말씀드린 거예요. 이 크리스천 선생님이 엔트로포센 걱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셨어요. 금언을 주셨는데 그 금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금언으로 대체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그래요. 우리가 다시 원시 세계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지구에 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소박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아요.
이제 이 CO2의 문제는 아까 우리 강의와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받은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넘겨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지금 지구가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죠? 그걸 최소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뭘까요? 우리 3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방법인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3분의 1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3분의 1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활동 속에서 3분의 1을 아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3분의 1을 줄일 수 있고, 그럼 아까 엔지니어들이나 그런 과학자들이 하는 일, 국가가 하는 일, 기업이 하는 일과 합쳐져 갖고 우리 지구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 인류세 혹은 인간세라는 용어가 단지 새로운 용어이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후변화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이외에도 인간들이 굉장히 많은 수자원을 쓰고 있고 비료 같은 걸 통해서 또 질소를 굉장히 많이 인간들이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맞는데, 과연 인류세 혹은 인간세라는 용어가 과학적으로 적당한 말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홀로세 혹은 우리가 중생대, 고생대라고 얘기할 때는 지층에 아주 특징적인 그런 오래된 그런 흔적들이 남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비록 지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지구를 많이 변화를 시켰지만 이게 수만 년, 수십만 년 후에 어떤 흔적으로 지층에 과연 남을 것이냐.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 멸종한 이후에 미래의 다른 생물들이 땅을 파봤을 때 콘크리트가 많이 발견되는 지층, 혹은 플라스틱이 많이 발견되는 지층, 혹은 또 뭐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많이 발견되는 지층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이 인간의 이런 영향들이, 수백 년의 영향들이 그런 긴 시간의 지질학적인 어떤 흔적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지질학자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아까 강호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가장 심각하게 논의가 된 것이 지질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용어는 지질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였기 때문에. 그런데 2008, 지금 한 10년이 조금 안 되는데, 그때 미국의 그 지질학회에서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어요. 우리는 뭐 인류세든, 저는 인간세란 말을 좀 더 쓰고 싶어요. 지금 와서는. 우리는 과연 인간세에 살고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조심스럽게 내리는 결론은 분명히 새로운 세가 시작됐다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분명히 지난 한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 연대로 하면은 뭐 제임스 와트가 기관을 마련한 1780년이라든지 그때부터 분명히 변화된,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과연 지금 시작된 것이 우리가 어떤 종말까지 분명히 예상되느냐, 그거는 조심스럽다. 그건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지만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정도에서까지는 지금 지질학자들이 상당히 의견이 통일가 돼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우리가 이 인간세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실 만든 이유도 결국 다양한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오랫동안 보존하자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그래서 꾸준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 태양계의 화성이나 금성 같은 다른 행성이 아닌 지구에만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주과학과에 계신 이정은 교수님께 이 질문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는 도대체 어떤 점에서 다른 행성과 다를까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화성이나 금성과는 다르게 이렇게 저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준 것에는 딱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 두 번째가 지구와 같은 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럼 화성도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왜 그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고 지구에만 있는가? 이것은 바로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 암석질의 행성들은 만들어질 때 마그마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미행성들의 충돌에 의해서. 근데 그러면서 식어가게 되죠. 그래서 내부에 열을 가지게 되는데 사이즈가 작으면 너무 빨리 식어버려요. 근데 비해서 사이즈가 크면 적당한 열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안에 내핵이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건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외핵이 이렇게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 자기장을 만들어서 우리 대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대기를 킵할 수가 있었고요. 그냥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었더라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화성과 그리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없었으면 영하 한 16도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표면 온도를 가지게 되는데 비해서 이런 CO2가 지구에서 판구존을 통해서 잘 순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를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에 비해서 그 화성 같은 경우는 매스가 작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식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외핵이 그 화성에서는 더 이상 액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식어버려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구에 있는 자기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화성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또는 이런 그 판구조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내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되었습니다. 네, 이정훈 교수님께서 화성 얘기를 지금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나사에서는 2033년쯤에는 화성 정착민을 보낼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18년에 무인 탐사선을 화성으로 발사할 거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정말 가능한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호정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구 환경을 화성에 그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예, 방금 교수님께서 그 이산화탄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화성에서 생명체가 산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 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별의 대기의 대기의 구성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적당량이 있어야지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행성을 바꾸는 그런 공상과학 같은 일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 기술을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테라포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흙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과학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마 작년에 언론에서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화성 표면에는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요. 일산화탄소가 뭐냐면 연탄가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해로운 가스인데 미생물 중에 그 일산화탄소를 먹고 사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그 미생물은 일산화탄소를 태워서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일산화탄소를 태우면 그 부산물이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화성 표면에 물이 흘렀던 그 지역은 뭐냐면 완전히 소금밭입니다.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흐른 흔적이 있을 뿐이고 지금은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금 양치질을 하잖아요. 미생물을 죽이려고. 근데 그 작년에 나왔던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 소금에서 사는데 아주 높은 압력도 잘 견디면서 일산화탄소를 먹고 사는 미생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이 지금 뭐 물론 화성에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론상 우리가 그 화성에다가 그 미생물을 갖다 접종을 하면 그 극한 환경에서도 걔가 살면서 일산화탄소를 천천히 이산화탄소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화성의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칼럼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씨가 추워서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화성 지하에 얼어 있다고 생각되는 얼음들이 녹아서 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면 이제 구름이 생기고 이런 물순환을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을 점차적으로 진행해서 최종적으로는 인간을 포함해서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혹은 녹색 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을 만들어 보자 하는 공상과학 같은 생각들도 과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얘기를 듣고 보니까 화성에서 지구인이 정착하는 게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행성을 더 보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혼여행지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몰디브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몰디브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막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그제도 이제 TV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슈퍼문이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해안이 이제 막 잠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닷물이 올라가면 뚝을 쌓으면 될 텐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넓은 전 세계 바닷가를 다 뚝을 쌓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로리다가 잠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은퇴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제 충고는 거기다 집을 사지 마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학교 캠퍼스가 송도에 하나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전통적인 토목공학적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태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바닷가의 연안에 있는 습지들을 보존을 하면 습지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퇴적물들이 들어오면서 쌓여서 땅이 자기가 저절로 조금씩 상승합니다. 그 속도가 연간 늦은 데는 한 2mm 정도, 빠른 데는 한 10mm 정도씩 상승을 하는데 습지를 저희가 잘 보존을 하면 해수면 상승 속도가 평균적으로 한 2.5mm에서 3.5mm 정도 됩니다. 매년 바닷물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연 연안에 있는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책들 중에 하나라고 들 수 있을 것 같고, 연안에 있는 습지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도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요새는 블루 카본이라고 부릅니다. 푸른 탄소.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동남아시아나 더운 지방에 가면 맹그로브라는 숲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홍수림이라고 부릅니다. 붉은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별 역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제 꽤 됐죠. 옛날에 그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이 맹그로브가 있는 지역들은 별 피해가 없었는데 맹그로브를 잘라버리고 거기를 다 리조트로 개발한. 그래서 농담처럼 돈이 없어갖고 바닷가에서 못 자고 내륙에 잤던 신혼부부들은 살아남고 돈이 많아서 바닷가 제일 앞에서 묵었던 사람들은 불행히도 오히려 큰 피해를 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기능도 없었다고 생각했던 습지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오늘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구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운 지역, 저쪽 냉대 지방이나 툰드라, 극지 지방에 아주 추운 데 가면 이 습지가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그 탄소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후변화가 더 악화되지 않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소감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은 참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카오스단에도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주 마지막 강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 강연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사에 계신 윤상호 박사님께서 이번 강연을 위해 특별히 한국에 오신다고 하고요. 패널로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김덕진 교수님과 극지연구소의 홍상훈 박사님께서 나오실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